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단원 두 번째 시간 쓰기와 읽기로 만나는 세상에 대해서 배울 차례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기와 읽기 단원이고요. 사회적 소통이 결국 쓰기와 읽기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한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에 학습 활동에서도 보시면 보이시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쓰기와 읽기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돼요. 첫 번째 그 생각력이 부분을 보시면요. 자, 가하고 나의 지금 상황이 나와 있는데 가의 상황은 거기 아래다가 정리를 해서 쓰세요. 가의 상황은 필자가 독자와 소통하려고 있는 상황이고요. 됐죠? 필자가 독자와 소통하려고 하는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상황은 반대로 독자가 필자와 소통하려는 상황. 요거 두 개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뒷장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알아두기 보이시죠? 여기 알아두기 보시면 자, 여기 이 단원의 핵심 개념에 관련된 이제 설명이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문 들어갈게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쓰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필자는 거기 보이죠? 쓰기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자신의 배경식과 다양한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쓰기 과정에 따라서 종합, 조직, 표현하면서 의미 구성한다.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뭐 써야 되는지 알겠죠? 필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필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글을 쓰는 것은 독자를 향해 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필자는 그 다음 줄치죠. 이 글을 어떤 독자가 읽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독자가 내 글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독자는 내가 쓴 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까? 됐어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필자가 글을 쓰며 고려하는 질문. 필자가 글을 쓰며 고려하는 질문. 자, 이것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창조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며 글을 완성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자, 필자가 거기 문단 소주제. 필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서라고 써야 돼요. 자, 필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쓰기를 하는 과정. 됐죠? 이번에는 읽기예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 자, 독자는 사회적 쟁점이나 성찰할 만한 삶의 문제를 다룬 글을 읽고 그 다음 줄치죠. 자신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이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여기 줄치시고 거기 뭐라고 써야 돼? 독자가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형성할 때 고려하는 사항.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형성할 때 고려하는 사항.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각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아가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즉 독자는 읽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죠. 독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이번 독자의 경우 읽기를 하는 과정. 됐어요? 독자가 사회작용으로서의 읽기를 하는 과정. 쓰셨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갈게요. 자,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해서 소강리 소나무 숲이라는 글이 나와 있죠. 요거는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거기 빈칸 아무데다 정리를 해서 쓰세요. 첫 번째 갈래부터. 갈래 첫 번째 현대수필이고요. 현대수필. 그 다음에 서간체 수필이라고요. 서간체라는 거는 편지 형식이죠. 편지글 형식을 서간체라고 해요. 현대수필이자 서간체 수필이자 기행수필이자 어디 갔다 온 거지? 그치? 기행수필. 좀 특이하죠? 수필 중에 정리해두세요. 현대수필, 서간체 수필, 기행수필. 두 번째 성격. 비판적이다. 사색적이다. 비판적, 사색적. 생각하게 만드는, 고민하게 만드는. 됐죠? 제재, 중심 소재예요. 제재. 소광리 나와 있죠? 어딘지? 소광리 소나무 숲에 소나무. 제재. 소광리 소나무 숲에 소나무. 주제. 써도 되죠? 주제. 무차별적인 소비와 무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과 소나무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필요성. 하셨나요? 자, 특징은 4가지 정도 쓸게요. 4가지. 첫 번째,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 했어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 하시고 화살표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글쓰기 제시. 독자와 화살표하고 쓰는 거야. 편지글 형식을 취해서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글쓰기 제시. 됐죠? 두 번째,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과 비판적 인식 제시. 세 번째, 이기적이고 소비적인 인간과 대조적인 존재로 소나무 설정. 이기적이고 소비적인 인간과 대조적 존재로 소나무를 설정해서 교훈과 깨달음 제시. 네 번째,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문제로 확장.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의 필자는 그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의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문단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은 하고 시작되는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 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엽서를 띄우는 형식으로 표현을 했죠. 거기 처음 부분 체크하시고. 자, 여기에서 많은 게 나오는데 일단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엽서를 써서 보내는 형식이라는 거지. 그치?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서간체 수필이라는 게 이래서 나오는 거고요. 거기다 쓰세요. 당신에게 엽서를 써서 보내는 형식. 요게 글의 전개 방식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글의 전개 방식은 당신에게 엽서를 써서 보내는 형식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필자는 작가고요. 수필이니까 엽서 형식을 통해서 당신에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당신이라는 대상이 되게 중요하죠. 거기 당신 체크하시고 당신은 누구냐? 당신 정리합니다. 필자의 엽서를 받은 대상. 즉 글의 독자. 필자의 엽서를 받은 대상이자 글의 독자고. 됐어요? 거기다 간단히 필자와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 불특정 다수. 하나 더, 필자가 말을 건네고 싶어 하는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로 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다시 필자의 당신의 의미예요. 필자의 엽서를 받은 대상이자 글의 독자고 필자와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 즉 필자가 말을 건네고 싶어하는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다. 됐죠? 자, 쓰셨으면 그 다음 부분.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또는 500년의 풍랑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자, 거기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에서 버티어온 것. 자, 여기 줄 치시고 그래서 나는 경이롭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쵸? 거기에다 쓰세요. 필자가 소나무들로부터 경이로움을 느낀 이유.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는 것 줄 치시고 우리들과 소나무에 대조되는 점. 자, 그것도 경이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한 걸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반성하죠. 그치? 여기 묶으셔서요. 자, 소광리에 있는 소나무들을 보고 소나무들의 광경을 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치? 자기 자신 성찰. 그런 나에게 소광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더라. 마치 뭐뭐 같더라. 뭐야? 직유법이지. 그치? 직유법을 사용하셔서 뭘 의미한 거냐? 필자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써야죠. 필자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소나무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단 끊으시고요. 여기까지가 처음이에요. 거기 문단 정리합니다.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느낀 경이로움과 성찰. 소나무 숲에서 느낀 경이로움과 성찰 하셨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중간 시작.
됐죠?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거기 줄 치시고요. 실제 말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쓰시느냐. 독자인 당신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쓰고 계시죠? 독자인 당신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글을 썼음을 알 수 있음. 하고 있죠? 독자인 당신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글을 썼음을 알 수 있음.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죠. 사실 서울에서는요. 그보다 이 그가 뭐야. 거기 별. 그다음 소나무. 별. 소나무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경복궁 복원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전공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강리 소나무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경복궁 복원에 거기 보죠. 경복궁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그런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장난 아니네. 거기 500대라는 엄청난 양. 자, 거기 체크하시고요. 뭐라고 쓰셔야 돼요? 경복궁 복원에 소비되는 막대한 목재의 양. 막대한 목재의 양. 그걸 통해서 결국 뭘 얘기한 거냐? 막대한 목재의 양 쓰시고 경복궁 복원에 소비되는 막대한 목재의 양. 자연을 고려하지 않음. 이게 포인트지. 자연을 고려하지 않음. 됐죠? 소나무가 없어져가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라는 게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 묶으세요.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의 참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거기다 쓰세요. 그런 경복궁 복원에 엄청난 양의 소비, 그 소나무들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거기다 쓰세요. 비판적 인식.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됐죠? 자, 거기까지 끊으시고 여기 문단 정리해요. 인간의 무리한 소비 행태. 인간의 무리한 소비 행태. 인간의 무리한 소비 행태 하셨어요? 자, 이제 다음 장. 짜잔.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자, 그 다음 문단. 자,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없어도 되는. 체크됐어요?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더라. 여기까지 묶었죠. 거기다 묶어서 쓰세요. 소나무 자르는 것을 인간의 삶에 확대 적용해서 소나무 자르는 것을 인간의 삶에 확대 적용해서 문제의식 제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거기서부터 묶으세요.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정말 최악이다. 그치? 자, 거기다 쓰세요. 소비만 하는, 소나무들과 달리 소비만 하는 인간에 대한 비판적 태도. 소나무들과 달리 소비만 하는 인간에 대한 비판적 태도 쓰셨죠?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더라. 그 다음부터 줄칩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사람이더라. 여기까지 묶어서 써요. 이기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의 객체로까지 전락한, 떨어졌다는 뜻이야. 자, 소비의 객체로까지 전락하다라는 거 아주 나쁜 상태로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욕한 거야. 전락한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 하고 있죠? 이기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의 객체로까지 전락한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 그 다음 자연을 여기 따로 줄쳐요.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 거기 체크하시고 내가 묶어서 써요. 자연을 생산의 요소로 인식하고 이기적으로 소비하는 인간의 폭력성. 됐죠? 이 소강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 하더라.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다시 문단 정리. 소비의 주체이자
쓰고 있죠? 소비의 주체이자 객체로 전락한, 소비의 주체이자 객체로 전락한 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폭력성 하셨죠? 그 다음 산판일을 하는, 그 옆에 있어요. 산판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대요.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더라.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 뿐이겠느냐. 자,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하다.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인간의 폭력성이 나무뿐만 아니라 온 산천에 미치고 있음을 표현. 인간의 폭력성이 나무뿐만이 아니라 온 산천 모든 곳에 미치고 있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 다음,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자, 거기까지 씁니다. 소나무와 우리의 관계를 하고 계시죠? 소나무와 우리의 관계를 당신의 말을 인용해 제시함으로써, 얘는 활용했으니까 써야 써. 자, 소나무와 우리의 관계를 당신의 말을 인용해 제시함으로써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글쓰기를 보여줌.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글쓰기를 보여줌. 하셨죠? 자, 그 다음 여기 사람부터 또 묶으셔요.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관 속에 묻어 솔밭에 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하늘 달래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묶으셔서 구체적 사례인데요. 거기다 쓰세요. 자,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 예죠, 예.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소나무와 우리의 긴밀한 관계를 제시. 구체적 예를 들어, 사례를 들어 소나무와 우리의 긴밀한 관계를 제시했다. 솔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 솔향 등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더라.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다. 뭐 이건 아시죠? 우리 맨날 고전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 그치? 거기 체크하시고, 소나무가 전통적으로 지녀온 가치, 굳은 절개, 지조 뭐 이런 거잖아. 자, 금강송의 고든 둥치에서뿐만이 아니라 암석지의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고든 지조를 읽어낼 줄 안다. 지조 아시죠? 뜻, 절개 뭐 이런 거. 자,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 거기 치고요.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 했어요. 거기에다 쓰세요. 소비재라는 건 이제 사용하는 거, 소비하는 그런 재료, 소비재, 아이재야. 소비재로서의, 얘는 자격이니까 소비재로서의 상품 가치만을 생각하는, 쓰고 계시죠? 소비재로서의 상품 가치만을 생각하는 오늘날과 달리 소나무가 극복해온 고난 속에서의 지조의 가치를 읽어내는 미학. 다시요. 소비재로서의 상품 가치만을 생각하는 오늘날과 달리 소나무가 극복해온 고난 속에서의 지조의 가치를 읽어내는 미학. 자, 그것을 우리는 일찍부터 갖고 놓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또 끊으시고, 문단소 주제 합니까? 자, 우리에게 면면이 쭉 이어져 왔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면면히 이어져 온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 다른 미학. 됐어요? 우리에게 면면이 이어져 온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 다른 미학. 자, 그 다음,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뒤에 나와요.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 거기 옆에다 쓰세요. 어떤 사람들이냐? 소나무와 같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쓰고 있죠? 소나무와 같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문명의 폭력성을 견디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다시, 소나무와 같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문명의 폭력성을 견디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셨죠? 문득 지금쯤 서울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남산의 소나무가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자, 남산의 소망과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들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 묶으세요. 이것도 역시나 당신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방식이죠. 그치? 거기다 체크. 당신의 이야기를 인용. 인용. 됐어? 당신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형식. 당신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형식. 역시나 거기다 화살표.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글쓰기 제시.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글쓰기 제시. 자,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거기 또 줄쳐요. 그 솔방울들이 싹을 틔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 줄치시고. 황폐해지고, 거기다 써요. 황폐해지고 비정해진. 황폐해지고 비정해진 현대사회의 문제점 지적. 황폐해지고 비정해진 현대사회의 문제점 지적. 자,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더 감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카시아와 화렵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말이죠. 척박한 땅을, 메마른 땅이죠.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갖고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서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거다. 자, 그 다음 줄치죠. 무한경쟁 보이시죠? 자, 무한경쟁에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은 곳이 없더라. 거기까지 묶어서 써요. 소나무와 인간 모두 무한경쟁의 논리에 지배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제시. 여기까지 끊고 다시 소단원다. 그 소문단 정리. 무한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 무한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 자, 그 다음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끝부분 시작. 끝 봅니다. 나는 마치 꾸중을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이 말은 내가 엄청나게 반성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다가 쓰세요. 소강리 솔숲에서 인간이 만든 경제학의 폭력성 그리고 무한경쟁의 비정한 논리. 다시 경제학의 폭력성, 무한경쟁의 비정한 논리를 깨닫고 깊이 있게 성찰 반성. 무한경쟁의 비정한 논리를 깨닫고 깊이 있게 성찰 반성. 됐죠?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쓰세요. 당신에게 솔방울을 척박한 환경에서도 소생할 수 있는 저력과 희망으로 보아야 함을. 다시 당신에게 솔방울을 척박한 환경에서도 소생할 수 있는 저력과 희망으로 보아야 함을 권고. 그리고 역시나 여기도 화살표.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글쓰기. 언젠가 붓글씨로 써드렸던 글귀를, 글의 구나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글귀를 엽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거기 옆에 날개 문제에도 나와 있죠. 이 의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먼저 거기다 쓰세요. 나무는 인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무는 인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쇠는 폭력을 상징해요. 쇠는 폭력. 나무는 인간을, 쇠는 폭력을 상징하고 있다. 요 의미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문명의 폭력은 인간에 의한 것이므로, 요거에 대한 답이야. 요게 연결해서. 나무는 인간을, 쇠는 폭력을 상징하고 있다. 쓰셨죠? 그 다음 문장. 문명의 폭력은 인간에 의한 것이므로, 인간이 자루, 즉, 자루라고 나와있죠? 자루, 즉 도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쇠로 상징되는 문명의 폭력이 인간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쇠로 상징되는 문명의 폭력이 인간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쓰셨어요? 요것의 요 부분의 의미예요. 다시. 나무는 인간을, 쇠는 폭력을 상징하고 있고 문명의 폭력은 인간에 의한 것이므로 인간이 자루, 도구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쇠로 상징되는 문명의 폭력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소주제. 자, 문명의 폭력성을 쓰고 계시죠? 문명의 폭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하는 자세. 하셨어요? 우리가 지녀야 하는 자세.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본문은 끝났고요. 거기 뒤에 있는 학습 활동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히 할 테니까 거기 정리해서 쓰세요. 첫 번째, 자, 이 글의 흐름에 따라 필자가 깨달은 바를 정리를 하래요. 첫 번째, 신발 한 켤레에 토지만을 차지한 채 우람하게 서 있는 소나무를 봤어. 여기에다 써야 될 거는 거기다 쓰세요. 좁은 땅에서도 우람한 자태를 드러내는 소나무에 감탄하며 많은 것을 소비하기만 하고 무엇 하나 이루어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반성했죠? 좁은 땅에서도 우람한 자태를 드러내는 소나무에 감탄하며 많은 것을 소비하기만 하고 무엇 하나 이루어내지 못하는 자기를 반성했다. 요거는 뭐 내용 정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경복궁 보건 공사 현장에 가봤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인간의 무리한 고집으로 베어져 나갈 소나무를 떠올리며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폭력에 대해서 생각. 세 번째, 산판 일을 하는 사람들의 불문율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자, 세 번째 써요. 나무가 노기를 지니고 있음을 떠올리며 산천의 아우성을 자아내는 오늘날 인간의 폭력적 소비 행태 반성. 마지막 네 번째,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에 관한 신화를 생각하고, 끔찍해. 그 다음 봅시다. 뭐라고 쓰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라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함을 생각함.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내용은 필자가 이 글을 통해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 결국 주제랑 관련된 내용이죠. 그치? 자, 다음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의 소나무와 처한 상황, 솔방울의 의미를 잘 파악해 보래요. 여기 잘 써야 돼. 그치? 첫 번째, 남산의 소나무가 처한 상황은 써야죠. 자, 문명에 고립되고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에 내몰려 쓰고 있죠. 문명에 고립되고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에 내몰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음. 그래서 솔방울은 어떤 의미냐? 쓰세요. 황폐해지고 척박해진 환경에서도 소생할 수 있는 저력과 희망. 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짜잔. 자, 2번. 이 1을 참고로 해서 그러면 소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 씁니다. 묵묵하게 풍상에 세월을 견뎌온 소나무처럼 현대 문명 속에서 문명의 폭력을 묵묵하게 했죠? 묵묵하게 견디는 사람. 자, 그래서 3번. 요거 두 개를 고려해서 결국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주제가 뭐냐? 자, 요런 부분은 결국 거기다 정리합니다. 여기. 무한 경쟁에 척박한 사회에서도
무한경쟁의 척박한 사회에서도 솔방울과 같은 희망을 품고, 무한경쟁의 척박한 사회에서도 솔방울과 같은 희망을 품고 그 저력을 믿으며 살아가야 함. 다시, 무한경쟁의 척박한 사회에서도 솔방울과 같은 희망을 품고 그 저력을 믿으며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음. 됐죠? 자, 목표학습은요, 필자가 배경 지식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의미를 구성했는지를 활용하고 이해해보는 활동이에요. 일단 첫 번째, 네 번째 거 목표학습. 자, 배경 지식과 자료. 첫 번째 거는 요거 해당되는 건 나와 있죠? 두 번째 거 경복궁 얘기야. 자, 요거 관련해서 그 옆에다 여기 쓰시는 거예요. 자, 소나무를 마구 베는 인간의 폭력성의 정도가 심하. 쓰고 있죠? 소나무를 마구 베는, 베다, 어이베다다, 마구 베는 인간의 폭력성의 정도가 매우 심하. 인간이 자연을 폭력적으로 소비라고 옆에다 같이 써두시면 좋아요. 인간이 자연을 폭력적으로 소비. 됐죠? 네 번째, 사람이 태어나면 이렇게 했대요. 죽었을 땐 이렇게 했대요. 무슨 얘기냐? 아시죠? 소나무는 인간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인간과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임. 그러니까 밀접하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한 거지. 자, 소나무는 인간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인간과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임. 됐죠? 마지막 요 신화 얘기. 여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를 지녀야 함. 했죠? 자, 그래서 다음 장. 짜잔. 왜 이래? 네 번째. 보기를 참고해서 쓰기가 필자와 독자가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해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당신의 의미예요. 그쵸? 당신이 누구일지 한번 추측을 해봐라.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정리할 수 있죠. 당신은 글의 독자로, 당신은 글의 독자로 필자와 같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필자와 같은 사람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 즉 필자가 말을 건네고 싶어 하는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현대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했죠? 두 번째, 당신에게 보내는 엽서 형식으로 글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 글의 전개 방식이라고 그랬죠? 자, 이럴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쓸 수 있지. 자, 거기 헐 넘어갔어. 2번 여기에다 쓰세요. 독자를 당신이라고 지칭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엽서 형식을 취해 필자와 독자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독자가 내용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둠. 됐죠? 독자가 내용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둠.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필자가 사용하는 우리라는 대명사. 요게 독자와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대다운이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게 대한 답 쓰실 수 있죠? 거기다 불러드릴게요. 자,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필자가 독자와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동일 공동체 구성원임을 나타내고 있다. 거기 옆에 나오는 우리의 의미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이를 통해 필자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동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독자와의 공감대를 넓혀 필자와 독자 간의 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셨나요? 자,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국어 힘 펼치기.
이거는 저랑 할 게 아니죠. 이거는 수행할 때 뭐 필요하겠지. 뭐 해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얘는 논설문이에요. 논설문. 거기 옆에 거기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라는 논설문이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갈래부터 그 빈칸에 정리하세요. 자, 첫 번째 갈래 논설문 했어요. 논설문 주장하는 글이죠. 과학연구의 자유에 대한 쟁점을 다룬 글이에요. 그래서 성격은요. 거기 성격에 예증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증명했다 이런 뜻이 알죠? 예증적, 과학적. 요게 성격 두 가지. 그 다음 제재, 과학연구의 자유. 과학연구의 자유. 됐죠? 주제, 과학연구의 자유에 대한 상반된 입장. 과학연구 자유에 대한 상반된 입장. 그래서 찬성하는 쪽, 뭐 반대하는 쪽 이런 식의 찬반 그런 입장에 놓은 것까지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거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특징 세 가지 쓸까요? 첫 번째, 대립하는 입장의 주장과 논거 제시. 첫 번째, 대립하는 입장의 주장과 논거 제시. 대립하는 입장의 주장과 논거 제시.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입장과 관련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의 변화 제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의 변화 제시. 사회적, 역사적 배경 변화 제시. 하셨죠? 세 번째, 상반된 주장을 절충해서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론 부분부터 시작할게요. 자, 1996년 여기서부터 서론. 7월 5일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동물인 돌리가 태어났습니다. 자, 돌리는 다 자란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해 만든 놈인데, 자, 이후 돌리를 생산한 기술을 응용하여 인간 유전자를 지닌 무서워. 자, 거기다 씁니다. 폴리몰리.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맨 처음에 나온 돌리랑 폴리몰리가 다른 점이야. 폴리와 몰리가 돌리와 다른 점. 장난 아닌. 폴리와 몰리가 돌리와 다른 점 됐죠. 그렇게 해서 폴리몰리가 탄생했음. 폴리와 몰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서 양의 생산 유전자에 이식을 해서 젖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양들 의도적으로 이제 조작을 한 거지. 자, 이렇게 유전자 복제 기술로 만든 이들 양은요, 거기 동물 복제를 이용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다. 여기 줄 치시고요. 폴리와 몰리를 복제한 연구의 의의. 됐죠? 엠버가 생각이 나네. 그러나 그 다음 이후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이후 동물 복제에 관한 실험과 시도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인간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으로까지 치닫게 됐고요. 이런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여기까지 묶어서 쓰세요. 여기 몰리 아니네. 헷갈리네. 돌리, 폴리, 몰리 순서대로 돌리, 폴리, 몰리 등의 양 복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 자, 이 논쟁의 이면에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그게 뭐냐? 이게 이제 논제죠.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여기다 묶어서 쓰세요. 뭐라 쓰시느냐?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쟁점.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문단 정리. 동물 복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복제 연구에 관한 논란의 핵심 쟁점, 이 두 가지 쓰시는 거예요. 자, 동물 복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복제 연구에 관한 논란의 핵심 쟁점 쓰셨죠? 이제 두 번째 문단 들어갈게요.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을 합니다. 얘네는 그렇게 얘기를 해. 그치?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세 줄 묶어서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하고 화살표. 과학자의 연구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과학자의 연구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그 다음, 과학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며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거기 뒤에 정리해줬죠. 쭉 줄쳐서 연결해놔도 돼요. 자,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여기까지 묶어서 뭐라고 쓰시느냐? 인간 배아 복제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그 주장에 논 거예요. 논 거 이게. 찬성하는 교육이지. 인간 배아 복제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놓은 거.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 다음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엄격한 사회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 요거 해서 쓰세요.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 반대 입장인 거예요. 요거.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 이들은 거기 또 줄쳐요.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 그런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 여기까지 줄치시고. 거기까지 줄치시고 쓰세요. 뭐라고 쓰시느냐?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여기까지.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 거 첫 번째. 이건 반대 입장에 놓은 거 1이지. 반대 입장에 놓은 거. 했어요? 반대 입장에 놓은 거 첫 번째.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이들은 그 다음 또 있어요. 만약 인간 배아 복제에 허용하게 된다면 인간 개체 복제, 인간 복제로 나가게 될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요게 규제해야 된다는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놓은 것 2. 그래서 사전에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인간 배아 복제 연구에 대한 찬반 입장 및 각 입장에 놓은 거 하셨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볼 것이라는 쟁점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처럼 과학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거냐라는 문제는 과학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어왔음. 여기까지 또 끊으시고 거기다 쓰세요. 중요한 논점으로 다뤄져온 과학연구의 자유와 한계 설정의 문제. 여기까지 서론이었어요. 서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시작. 본론. 학문민 연구를 하는데 일체의 외부 관찰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리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과학자 공동체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며 과학자들의 연구에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과학의 진보를 이루어질 생각이 강력하게 유지됐음. 그 다음부터 줄치죠. 과학은 그 성격상 사료부터 분리된 특수한 영역이므로 객관적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사회 통제에서 벗어나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다 이제 쓰시죠. 이게 뭐냐? 과학 연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주요 주장. 자 이런 생각이 전통적 믿음이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요거는 과학연구 자유에 대한 과학자 공동체의 전통적 믿음. 자, 그 다음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사회의 일종의 사회계약이 맺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국가는 과학이 사회의 기관이었던 농업, 의료, 군사 부문의 성장, 즉 전반
전반적으로 공공이 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과학에 지원을 해주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정책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거기다 쓰세요. 뭐라 쓰시느냐? 제1차. 이게 제1차. 제1차 사회계약. 제1차 사회계약에서 제1차 사회계약에서 국가가 약속한 내용. 국가가 약속한 내용. 여기까지. 그렇죠? 국가가 약속한 내용. 자, 이를 과학과 사회 사이의 제1차 사회계약, 아까 얘기했죠? 1차 사회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옆에 국가가 과학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함으로써 과학연구의 성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 요게 제1, 거기다 쓰세요. 이거 연구. 자, 제1차 사회계약의 내용이에요. 제1차 사회계약의 내용. 그래서 이 계약에 따라 전후 미국의 과학자 공동체는요,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연구원 등등 정부기관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연구를 지원받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 선진국도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다 씁니다. 소문단 전체 정리하실 때 1차 사회계약 체결. 1차 사회계약 체결과 그 내용. 1차 사회계약 체결과 그 내용. 그 다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문 연구 자유에 대한 외부적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학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헌법. 여기서부터 또 묶어요. 제2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 여기까지 묶어서 쓰시고 뭐라고 쓰시느냐? 과학 연구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헌법 조항. 과학 연구 자유를 뒷받침하는 헌법 조항. 자, 여기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시기, 장소 결정 등등등 관련된 연구의 자유를 포괄하는 범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 그 다음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임을 의미하는 거. 얘가 포인트죠. 거기다 쓰세요. 요게 헌법 아까 얘기한 거 22조 1항. 헌법 22조 1항의 의미. 헌법 22조 1항의 의미. 왜냐하면 학문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하므로 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까지 끊으시고요. 자, 거기다 쓰세요. 학문의 자유와 관련 있는 헌법 22조 제22조 1항의 의미, 내용. 그 다음 장. 자, 그렇다면 과학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거냐? 혹여 과학연구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 그 연구를 허용해야 하느냐? 여기 묶으시고요. 뭐라고 쓰시느냐? 과학연구의 자유에 관한 질문. 과학연구 자유에 관한 질문. 그리고 그 뒷부분. 이러한,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질문들의 현재 많은 법학자들의 연구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충분히 보장받는 중요한 기본권 하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한대요. 여기는 뭐야? 질문에 대한 법학자들의 대답. 질문에 대한 법학자들의 대답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 다음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모든 가치를 희생하면서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라는 거다.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옆에 쓰세요. 과학 연구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됐죠?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즉 하고 그 뒷부분. 연구의 자유도 생명, 신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여기 묶으세요. 쓰세요.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주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주장. 그리고 여기까지 끊으시고 전체 내용은 결국 뭐냐? 거기 씁니다. 과학 연구 자유에 제한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입장. 그러니까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 쪽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장.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과학이 원자 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인간 소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여기 묶으시고 우리 항상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과학자가 문제지. 자, 여기다 씁니다. 뭐라고 쓰시느냐? 20세기 중반부터 나타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 자유에 대한 사회적 입장 변화. 자, 이러한 목소리는 1980년대 이후 과학과 사회 사이에 제2차 사회계약이 새롭게 맺어지면서 더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문단 정리. 과학기술의 부작용으로 커진 과학 연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자, 그 다음 문단. 제2차 사회계약이란 바로 산학협동이라고 하는, 거기 체크합니다. 산학협동이라고 하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거기. 자, 여기다 쓰세요. 제2차 사회계약의 의미. 이 새로운 사회계약 하에서 거기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은요, 산업적 이윤 증대, 국가의 경제적 경제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는다. 자, 여기 묶으셔서 쓰세요. 뭐냐? 요게 제2차 사회계약과 제1차 사회계약의 차이점. 2차와 1차의 차이점이야. 자, 그 결과 한편으로는 그 다음 또 묶으세요. 한편으로는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된 거대한 연구과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제2차 거기 묶어서 써요. 제2차 사회계약과 관련해서 나타난 과학 연구의 새로운 경향. 그에 따라 그 다음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그 일부분만 담당하게 되어서 전체 연구를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다. 요거 묶어서 쓰세요. 뭘 쓰냐?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첫 번째.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1. 그 다음 부분.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 실험 과정 방법 결과 등을 조작하는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도 나타났다. 요게 논거 2. 똑같은 거.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뭐냐? 제2차 사회계약 내용과 그에 따라 나타난 과학 연구의 문제점.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요컨대 제2차 사회계약은 대부분의 과학연구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학술활동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20세기 중반까지 널리 퍼져있던 과학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담론은 점차 퇴조했다. 자, 여기 묶어서 쓰세요. 여기가 입장 변화인데 제2차 사회계약에 따른 과학연구의 문제점으로 인해 과학 연구의 자유에 관한 입장 변화 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묶으세요. 과학 연구의 자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과학 연구도 경우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며 과학자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음. 완전히 바뀌었죠? 거기까지 묶으셔서요. 여기까지 묶어서 씁니다.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쓰고 계시죠? 자, 여기 과학 연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확산. 자, 여기까지가 본론이고요. 거기 씁니다. 제2차 사회계약의 영향으로 확대된 과학 연구 규제의 필요성 주장. 여기까지 본론. 하셨죠? 본론. 그 다음 여기 마지막. 여기가 결론이에요. 결론.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과학연구 방식이 변화와 더불어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과학연구에도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게 이제 설득력을 얻게 됐고요. 그러나 외부의 부적절한 간섭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는 자유 없이 매우 중요하게 추구하는 기본권이
기본권이자 가치라는 점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 따라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묶으세요. 과학연구의 절대적인 자유냐 규제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서 과학연구 자유 규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지 지혜를 모아라. 여기 묶어서 씁니다.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의 과학연구 자유와 규제의 적절한 조화의 필요성 적절한 조화의 필요성 and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 촉구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 촉구 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여기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라는 요 내용에 대한 정리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연구의 자유 규제에 관련된 내용학습이랑 목표학습만 간단하게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다음 활동을 통해서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해해보자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처음에 보시면 다음 활동을 통해서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간배와 복제에 관련된 연구의 그 논쟁. 자, 이것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쟁점이 뭐냐. 자, 보시면, 인간 복제에 관련된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 요게 쟁점. 아니야. 하면 안 돼.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 쓰셔야죠.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1차, 2차 중요한 거 아시죠?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건데요. 1차부터 정리할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과학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과학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했어? 국가는 과학연구를 지원하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함. 했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함.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2차 사회계약에서는 그걸 정리합니다.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으로 과학연구 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요 정도에서만 여기까지만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음 하셨죠? 세 번째 제2차 사회계약으로 나타난 문제점 정리합니다. 대부분의 과학연구 활동이 객관적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학술 활동에 머무르지 않도록 만듦. 만들었다. 앞에서 우리 주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연구 비밀주의가 커졌고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개별 과학자들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어려워졌고 지원을 받기 위한 비윤리적 연구 부정 행위도 나타났다. 이런 등등의 구체적 사례가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여기서부터는 이제 목표 활동인데 자, 요 다음 활동을 통해서 과학 연구의 자유 규제에 대한 이건 자기 생각 쓰는 거라서 이거는 자기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요 부분. 보이죠? 필자의 생각. 이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드릴게요. 경우에 따라 거기 쓰세요. 경우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가 가해져야 하지만 부적절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도
연구를 수행할 자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3번도요. 결국 자기 생각을 공유하거나 생각의 변화를 정리하는 거라서요. 거기는 쭉 넘겨서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4번에 요게 대단원이랑 관련된 거 읽기의 사회작용, 상호작용 관련된 얘기인데 거기만 간단히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과학연구의 자유를 쓰세요. 과학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에 관한 사회적 쟁점을 다룬 글을 읽고 자신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이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 이는 독자가 읽기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음을 보여준다. 하셨죠? 요게 대단원이랑 연결된 거 그런 원리를 정리를 했고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책 선정해서 책 소개하는 신문 만드는 거 요거는 아마 이제 수행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단원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단원 다시 새로 공부 시작합시다. 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